네, 안녕하십니까. 2022 다산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산 컨퍼런스 세션 1의 사회와 자장을 맡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 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산 컨퍼런스는 학제 간 연관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인문사회 및 융복학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게 될 2022 다산 컨퍼런스는 두 세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세션 1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그리고 세션 2는 식량 위기에 따른 과학기술 대안과 혁신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2 다산 컨퍼런스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개최가 되다가 올해는 이제 현장에서 청중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에 다산 컨퍼런스를 한번 조직해서 운영한 바가 있는데요. 저로서는 한 4년 만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2 과학기술 연차대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산 컨퍼런스를 시청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다산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은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를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요, 기상과학원에서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그 에이펙 기후센터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권원태 박사님을 모시고 Key Messages of IPCC AR6 and Climate Security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 박사님 자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박사님이 바로 그 IPCC 그 리포트에 한국 파트를 그동안 쭉 집필해 오신 분이라서 누구보다도 저희 IPCC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종합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이미 현재 발간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워킹그룹 1, 그다음에 워킹그룹 2가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는 워킹그룹 3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자 하는데, 제가 원래 기후 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워킹그룹 1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점 쪽으로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각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키 메시지라고 해서 워킹그룹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 3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밋 리스크스 앤 시큐리티 이슈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킹그룹 1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선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들이 뭐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여기에서 또 이번에 얘기한 거는 이것이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카툰 중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번 여름이 너의 생애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컷에서는 이번 여름이 네 남은 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카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게 단순히 온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익스트림 이벤트, 극한 현상이 이제 변화함으로써 이게 재해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메시지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측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5차 평가 보고서가 2013년에 발간이 됐고 6차가 2021년에 발간이 됐는데 8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보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20ppm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온도 상승은 우리가 5차 평가 보고서일 때는 0.8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1.1도 가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레벨, 그러니까는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온난화의 가장 큰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radiative forcing 또는 복사 강제력, 쉽게 얘기할 때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온실 효과의 크기가 그 사이에 막 한 20% 정도 증가했다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과거보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관측 자료를 보면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이 온도가 1.2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 순위를 보게 되면은 1위부터 8위까지가 그냥 10위까지가 2010년 이후입니다. 11년 중에 딱 한 해만 빼놓고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에 뭐 더웠다 뭐 하는 그런 해들이 이미 지금 현재 10년 동안 일어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위, 6위 정도를 지금 라고 보고 있는데 2022년도 뭐 계속해서 10위 안에 들어갈 거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세 부분으로 관측 자료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45년, 85년 이렇게 또는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X축이 기온축이고 그다음에 Y축이 강수에 관한 축인데, 보시면은 기온은 상승을 하고 비는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비의 경우에는 단순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해에는 굉장히 가물고 어떤 해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가뭄이나 또는 홍수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재해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비드 시츄에이션 때문에 온실가스 그러니까 배출량이 잠깐 드랍하기는 했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익스트림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폭염이라든가 또는 산불 또는 뭐 이런 문제들, 에어 pollution, 그러니까 산불에 의한 에어 pollution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건강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 1.5도가 넘는 가능성이 40%,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해라도 1.5도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 40%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좀 엘니뇨 현상 때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라니냐가 끝난 다음에 2025년
사이에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1.5도 상승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IPCC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현재이고 나머지가 이제 최근 2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인데 정말 빠른 속도로 최근 170년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원인은 인간 활동 때문이라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히트 웨이브 그러니까 폭염의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폭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집중호우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소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그 집중호우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관측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그 최근 20년 동안에 그 재해로 인한 그 피해액이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1.63 트릴리언에서 2.97 트릴리언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원인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홍수나 그다음에 그 스톰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죠. 태풍 같은 것 그런 거 스톰이 되겠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35%가 가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측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지금 현재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미래에는 지금 현재도 이미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지구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온난화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온난화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감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IPCC 워킹그룹 1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사실은 워킹그룹 2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워킹그룹 3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워킹그룹 1에서는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3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책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온난화의 크기도 커질 거고 그다음에 해수면도 많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지구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에서는 보면은 강수량의 경우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강수량인데 강수량의 경우에는 건조한 것은 더 건조해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더 많이 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점점 온난화가 커짐에 따라 색이 진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온난화에 대해서는 뭐 북쪽이라든가 육지에서 온난화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온난화의 크기에 따라서 그 온도 상승하는 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더 커진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R6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5개의 시나리오에 의한
그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온도 상승이 나와 있는데 단기 쪽이 2021년에서부터 2040년까지의 온도 변화인데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1.5도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충분히 빨리 감축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1.5도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온도 상승폭이 커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4.4도까지 그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예상되는 그런 익스트림 이벤트의 경우에 폭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도 상승에 비해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거의 2배 정도 폭염이 증가를 하고 2도가 되면은 3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기도 굉장히 이제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폭염의 세기가 2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겠고 2도가 상승했을 경우에 2.7도가 상승을 하니까 실제로 온난화의 크기보다는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의 크기는 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이라든가 폭염과 마찬가지로 호우라든가 가뭄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온난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저희 지금 다산 컨퍼런스 두 번째 주제가 식량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극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또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변화는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뭐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2100년까지는 뭐 상승 폭이 뭐 거의 뭐 50cm 뭐 이 정도라고 하지만 2300년까지를 보면은 최대 3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상승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빈권 얼음이 녹는 그러니까는 그린랜드라든가 이제 그 남극에서 얼음이 녹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게 한 가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팽창을 하거든요. 그리고 팽창하는 원인에 의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만 노력하더라도 변화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거를 스탑시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수면 상승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해수면 상승에 관한 건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각각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 올라갈 것인가를 보는 건데 결국 배출량이 많아지면 온도가 이만큼 상승한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워킹그룹 2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은 워킹그룹 1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관측에 의하면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물론 뭐 극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태계라든가 인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처음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댑테이션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SDG를 이렇게 2030년까지 SDG를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이 온난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어댑테이션, 궁극적인 어댑테이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티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워킹그룹 3에서는 이제 뭐 리슨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킹그룹 3에서 제가 봤을 때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디맨드 측면에서 어떻게 리덕션을 할 건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봤을 때 이 디맨드 사이드를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디맨드 사이드에서 할 때에는 이제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던가 그다음에 캡처 스토리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에너지 에피션시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는 각 다양한 부분에서 감축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43%를 줄여야만 온난화 1.5를 지킬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50%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사이에 이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어떻게 이런 그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가버넌스라든가 팔러시, 파이낸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 네 가지 요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에미션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 그 75% 정도가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고 뭐 18%가 메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정리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그림 왼쪽 패널에서 위에서 두 번째 보이는 건데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빨리 우리가 시작하면 할수록 그만큼 충격이 덜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이런 클라이밋 리스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SDG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익스트림 이벤트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그 가난의 구제의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식량 안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앞에 워킹그룹 1, 2, 3에서 전부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큐리티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개도국이냐 또는 후진국 뭐 그다음에 아니면 최빈국이냐 또는 선진국이냐 할 것 없이 이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작년 7월달에 독일에서 비가 하룻밤에 170mm가 왔는데요. 2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70mm 온다고 해서 220명이 사망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은 이런 우리나라 170mm가 우리나라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독일에서는 이게 서프라이즈인가 하는 문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그 가뭄 상황은 뭐 거의 11년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폭염 문제는 올해에도 뭐
여기저기에서 폭염 문제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파리의 그 다리하고 한강의 다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다리를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비가 오면은 여름철에 비가 뭐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날 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그 주변에다 저류지를 두면서 이제 도시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식량 문제라든가 뭐 디제스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생물종에 관련된 문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내셔널 시큐리티까지 기후 변화가 큰 관련이 되어 있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것은 이제 세계 그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것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어떤 것들이 큰 위협이 될 것인가를 지적한 걸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클라이밋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임플란테이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기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권 박사님 발표 마지막 장 보니까 그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저것 때문에 오늘 제가 주제를 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바로 액션을 취해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클라이밋 이슈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는 또 이거를 역행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했더니 캘리포니아의 그 기름값이 한 뭐 1불 50 하던 게 어제는 그 7불 80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오르지만 이제 굉장한 상황이고, 또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켜야지 올 겨울을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이제 당연한 그 취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발제자인 그 폴 손더스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에너지 이노베이션 리폼 프로젝트라고 해서 워싱턴 DC에 있고요. 미국의 그 상하원, 또 그리고 양당, 민주당, 공화당을 다 통틀어서 이제 그 에너지 정책 같은 것을 제안해주고 하는 띵크탱크의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한국 오시는 길에 제가 과총 연차대하고 시간이 잘 맞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 손더스가 Energy, Technology and Geopolitics on American Perspective라는 주제로 한 25분 정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Paul, the floor is yours.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also to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It's really an honor and a pleasure. I should start really probably with three apologies. Okay. The first apology is that, as you can tell, I don't speak Korean. I'm sorry to speak English instead. The second apology is that I'm not a scientist or an engineer or an economist. I'm a political scientist. So I approach these questions of energy and climate and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and our political systems. The third apology is that my slides are much more boring. So
I'm very sorry for that. I don't have any graphics or charts or anything. It's really quite simple, but I hope easy to follow. And maybe before I start, I guess another thing that I could explain is we've been working a lot at EIRP on questions around what I would call kind of the collision between geopolitics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on the one hand, and the energy transition, energy systems, and climate on the other. And these remarks that I'm about to make reflect that. And certainly in doing a lot of that work, and particularly the work focused on U.S.-Korea relations and U.S.-Korea cooperation in that context, we've been quite grateful for the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 And I want to be sure here to acknowledge that support, which has been very important to our work. So I won't dwell too long on this slide. I think it's fairly straightforward as we look around the world today that geopolitics is increasingly shaping energy and our energy systems. It's also quite clear how important energy is to modern civiliz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over time we've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more and more and more energy to power our societies, our economies, our militaries. I think it's also quite clear that societies with kind of more and cheaper energy have significant advantages vis-a-vis those that have less energy or have to contend with higher energy prices.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among many, that energy becomes an important dimension of geopolitical competition in the world today, like that we see between the U.S., some of its allies, and China and Russia. Russia, in the Russian case, if we look at the United States, this is a competition that's really been underway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for quite some time, almost for the entire post-Soviet period.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been competing about pipeline routes and supply of nuclear plants and related issues. Russia, of course, shut off prior to the current conflict gas supplies to Ukraine briefly a couple of times in 2006 and 2009 as a part of this kind of broader competition. Certainl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as very radically escalated this element of the U.S.-Russia competition. I think we're all seeing the impacts of that every day. The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efforts to constrain Russia's oil sales. There's this new agreement, of course, at the G7 to try to put a price cap on Russian oil. We'll see how that works. Russia, meanwhile, has been selectively cutting off or reducing gas supplies to various countries in Europe. Finland, I note here, canceled a nuclear plant that Russia was supposed to build in the country. Certainly across Central Europe, I think we see growing interest among many countries in sourcing their nuclear fuel and ultimately their nuclear reactors from places other than Russia.
I heard just a little bit earlier today in conversation that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going to the Czech Republic.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at NuScale would be building a first-of-a-kind nuclear reactor in Romania. I think all part of this. I would also note, and this is kind of the last point on the slide,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one, that not everything that's happening is state-directed. And that's one element of our kind of civil society, you know, in the United States and in Western countries, is we see in some places really a great deal of pressure on energy companies to limit their dealings with Russia. And one of the most, I think, visible cases of that came relatively early in the conflict at a time when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still quite cautious about taking any steps that could impact energy prices. And of course had issued a variety of sanctions together with the Europeans, and oil prices started to go up, and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sued a statement to clarify that, you know, U.S. sanctions at that point did not apply to Russian oil sales, and that companies were free to continue to trade in Russian oil. Only a few hours after that, Shell bought a tanker full of Russian oil, which they sold again soon afterward, I think making about $20 million. And there was so much public pressure on Shell within a day or two. The company announced that they would not buy any more Russian oil. And that wasn't, again, a result of U.S. policy. In fact, at the time, it was contrary to the intent of U.S. policy. But it was coming really from society. You know, I'll also add a couple of points here that aren't on the slide as we kind of look ahead and think about the future. One is that the Europeans, and particularly Germany, were really counting on Russia as a longer-term supplier of hydrogen as a part of Germany's and Europe's energy transition. And those plans obviously are, at least for the time being, entirely set aside. And it's unclear, on the one hand, where Europe would go to get the hydrogen that it was kind of planning to get from Russia. It's unclear, on the other hand, the extent to which Russia would have a partnership that would allow it to develop a domestic hydrogen capability and industry that would help Russia over time, you know, to make the transition into kind of a low and zero carbon future. So I think there are some very big questions there. The other thing that I would add that I think is also quite important, and it gets a little bit less attention because of the focus on Russian fossil fuel exports, is the fact that Russia is actually also a very major exporter of metals and minerals of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Certainly a very large supplier of nickel in the past to Europe. Some may have noted that, again, much earlier in the crisis, actually the London
exchange had to shut down trading in nickel because of the price volatility. So there are also certainly some questions around Russia's ability to continue to supply these materials into global markets and the prices, the domestic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ir need for investment, all of these things. In an environment of persistent conflict and sanctions and competition and division. And I'm sure, as many here are probably aware, having seen the World Bank's Minerals for Climate Action report, the extent to which the global mining and metals industry needs to grow over the period between now and 2050 in order to produce all of the resources that we need to build out the capital equipment that drives the energy transition. So some very big questions there. I'm sorry to stop so long on that slide, but I had a number of extra points I wanted to make.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really been quite different, actually, from the U.S.-Russia relationship. Obviously, much deepe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n there ever really was between the U.S. and Russia. And certainly China's economy is many, many times larger than Russia's, which also contributes to that. But certainly the Bush administration, in which I served as a political appointe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both viewed China as a really important partner on energy, on climate issues, on energy technology, on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ies in China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in ways that would reduce global emissions. And you saw the Bush administration, I think a few years after President Bush announced his decision to withdraw from Kyoto, one of the administration's major initiatives was th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I think few remember it today, but actually I think it was at the time a very good idea and a useful approach to the issue. The idea that we should bring together some of the world's largest emitters and most advanced economies and try to push forward clean energy technologies to reduce the price of the technologies and to get them deployed. So certainly a very highly developed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at that time. It continued onward into the Obama administration. I note here on the slide that Chinese nationals were by far the largest group of international visitors to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for this 8-year period between 2007 and 2015. And of course, Oak Ridge, being one of the most sensitive, really, of the U.S. national labs because of its work on nuclear issues. I also note here at the bottom, the Energy Department maintains this online database of international energy commitments. And if you look in that database, China has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agreements, with, by the way, Japan being first and Korea being third, for anyone who's interested. This all, of course, as we know, chang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of course, President Trump had a deep conviction that China had really systematically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a long time, and I think that was a view that was actually rather widely shared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is frustration and concern over issues like loss of jobs,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access, dependence in some areas, obviously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really very rapidly unraveled. And one thing I would point out that also is not on the slide that I think is really quite notable about this period is that in past periods of economic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 very often would see the U.S. business community come to the defens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persuade past administrations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didn't do that, or at least didn't do it in a unified way. I think there were divisions inside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because many American businesses actually shared the concerns that Trump was articulating at the time. And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 think this allowed that process to move forward in a way that it might not have been able to earlier. In any event, I think we saw that energy and the energy transition actually was kind of very quickly on the agenda as part of the dispute. President Trump imposed tariffs actually on Chinese solar panel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I imagine in part because it allowed President Trump to position himself as defending the American solar industry,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actually he didn't really care, what the price of solar panels was.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course President Trump wasn't that concerned about solar deployment or reducing U.S. emissions. Obviously, he had withdrawn from the Paris Accord also.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started a very wide-ranging series of investigations of Chinese citizens and also Chinese Americans working in U.S. universities in the scientific establishment in various different places. Some of that has been wound down by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 think it still had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U.S.-China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cluding in the energy area. Then if you look at this database that I mentioned of Department of Energy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you see the number of agreements with China just dropping away to zero. Actually, nothing new since 2018, including under President Biden. Let me move on here. This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Russia, some others, it comes at a very difficult time. I think that's clear to everyone. We had the pandemic. We have today also these supply chain disruptions. It's also coming right in the middle of this energy transition, which is a huge and very complicated undertaking. Even before the war in Ukraine last year, the IEA was already noting in its reports that, on one hand, the world, hadn't developed enough clean energy to be on the trajectory that we should be on to reduce emissions. But at the same time, we hadn't developed enough or hadn't invested enough in new kind of dirty energy, new fossil energy,
to meet the world's energy needs. So that was kind of the underlying situation before the war in Ukraine, which has, of course, only exacerbated all of this. This is a list of some of the many challenges that we've experienced and are increasingly experiencing. I won't read through all of them. I think, these are things that in many cases people are experiencing in their daily lives, or certainly reading in the newspapers. I'm sure there are other challenges in addition to these. Now,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its part, has taken a variety of different steps to try to deal with all of this. Again, I've listed, a number of them here. Initially, really trying to take steps that would avoid increasing energy prices, but, fairly quickly adopting a ban on oil, LNG, and coal imports from Russia into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working with the Europeans, of course, on their own efforts to reduce Russian imports. The administration did reject a ban on Russian uranium imports, which some people were pressing for. The United States does depend on Russia for about 20% of its uranium, and actually for 100% of the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that we need for the advanced designs. And there were a number of other steps here. I won't go through each of them individually, to try to manage the consequences in the energy markets and to help to Europe to get more gas. Also, of course, the administration just in general has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allies, certainly in Europe, and of course also in the Indo-Pacific, where the president recently visited and obviously announced the new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Congress also has been very active. In the interest of time, I won't try to read through all of this, but we've seen kind of hundreds of bills in Congress introduced relating to Russia and energy, certainly hundreds introduced related to China, and in the case of China, actually 20 different laws passed targeting China in various different areas. The most notable of those, perhaps, for us here today, being the Congress's decision to enact into law the executive order by the president that was banning imports of goods from the Xinjiang, from certain companies in the Xinjiang autonomous region of China over these forced labor concerns. The administration has had has faced a variety of challenges of its own in trying to respond to this very complex global challenge. The first of those that I would point to is politics inside the Democratic Party, where there are real divisions over energy questions, particularly around natural gas and nuclear energy. I think it is notable, if you look at the clean energy pillar of this new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nouncement, that it focuses on renewables, on efficiency, on methane, and on carbon removal, but not on carbon, doesn't include carbon capture, doesn't include nuclear. We certainly see also in the Congress very deep political divisions, both inside the two parties and between the two parties.
I list some of those issues here. I won't again try to read all of them. Looking ahead, I do think thi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its consequences will probably get worse but before it gets better. I think that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for that. I think the war in Ukraine will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Certainly the U.S. and European and broader efforts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to punish Russia, et cetera. I think that'll continue for a long time. U.S.-China tensions, I also don't see prospects for kind of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anytime there soon. So from a policy perspective, as we think about, not only the questions of how do we manage energy and access to energy, energy security, energy prices, but also as we think about how do we address climate in this increasingly fractured world and try to push the energy transition forward.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can try to do is to build the largest possible political space inside which, we have kind of free exchange of technology, easy investment, coope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to harmonize standards and whatever other steps that we can take, again, in the largest geographic area possible to drive things forward. So I'll end t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again to the organizers. Thank you, Paul. Thank you for your nice presentation.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그 경제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우리 사용 측면에서는 세계 1, 2위 국가가 그 중국, 미국인데 그 중국, 미국 간의 지금 컨플릭트가 아까 기후 변화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전망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다산 컨퍼런스라는 것이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왜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래 과총에서 이제 하는 행사는 이제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하는데 저희 다산 컨퍼런스 상당히 유니크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시대 이제 그 문신이면서 또 실학자 공학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이슈에 들어가는 게 에너지 기술 이슈를 인문사회적인 관점하고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이 다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학기술을 이제 생각하고 오신 청중분들이 계시면은 이 다산 컨퍼런스가 원래 기획될 때 그런 의도로 기획됐다는 데 보충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뜨거운 이슈를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하루도 시급하다 하는 이슈. 근데 반면에 현재 지정학적인 그 어떤 현상은 거기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 여러분께서는 저 앞에 있는 좌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또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자리에 계시면서 나중에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저기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어서 저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먼저 각 패널께서는 한 7분 정도로 요약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후변화 아까 물론 저 권원태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기상과학원에 계시고 현직에서 그거를 쭉 팔로우하고 계시는 우리 변 박사님을 모시고요. 변영화 박사님한테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 예측 연구 팀장을 맡고 있는 변용아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발표를 하신 그 권원태 박사님께서 일단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현황과 그다음에 미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완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 IPCC 그 보고서의 그 주요 내용들을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심각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발표자신 그 폴 손더스 씨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 현재 또 그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된 요소인 그 이 그린하우스 가스의 또 가장 큰 공급원이죠. 에너지 수요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기후 변화 연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에너지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분야 만큼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사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에너지 정세가 이렇게 굉장히 급변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그 실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그 이 석유의 어떤 그 이 가격 뭐 이제 자동차 주유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후 변화의 그 완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삐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는 좀 더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이 자료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실제 기후 변화는 뭐니 해도 화석 연료의 그 배출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화석 연료의 배출은 분명히 에너지 수요라는 측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후 변화의 그 이 영향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극한 현상, 폭우라든가 폭우라든가 어떤 그 폭염 그리고 뭐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그런 형태로 그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지금 이 복잡한 에너지 정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이제 늦출 수 없다라는 데서는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기후 변화 과학 측에서 이제 쳐다볼 수 있는 이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쳐다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 완화를 그 위해서는 뭐니 해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일 테고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실제로 이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행의 평가라는 부분들하고도 이제 맞춰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장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출되는 그런 그 온실가스의 어떤 그 배출량에 대한 그런 점검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로는 대기 중의 농도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기후변화 과학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대기 중의 그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온실가스의 인벤토리를 거꾸로 추정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력들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또는 그 주변 국가들의 온실가스 이행의 정도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일단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 에너지 공급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한테 더 많이 다가올 텐데 그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에너지원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으로부터의 일사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일사량뿐만 아니라 그 온도에도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되는 그 효율성이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기상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뿐만 아니라 어떤 온도의 그 미래의 변화라는 부분에서 이런 태양광의 어떤 그 최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풍력 터빈이 이제 그 이 발동을 할 때
이 나타내지는 그런 풍력의 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풍속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높은 풍속이었을 때는 풍력 터빈이 이제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의 그런 바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미래에 예를 들자면 뭐 겨울철에 뭐 풍속이 실제로는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래의 여름철에 이런 태풍의 강화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이 풍속의 어떤 터빈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강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그 과학적인 정보로서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에너지의 어떤 공급이란 부분에서 이런 그 이 최근에 그런 이제 에너지 정세의 어떤 그런 불안정 그러니까 불확실성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정보들이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와 같은 그런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과학기술자의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 박사님. 뭐 지정학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대응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걸 아까 우리 권원태 박사님이 해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과학기술적인 또 정밀도도 굉장히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의 엄지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우리 또 기술적이면서 또 경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오늘 권은태 박사님과 또 폴 선더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지정학적인 어떤 복잡성들 또 헤쳐나갈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는 결국은 이제 물리적인 리스크, 이런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나 아니면 씨 레벨 라이즈 이런 등등의 크로니카하지 않는 애큐트한 물리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이행 리스크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기후 위기의 그 영향이 사실은 국가 간, 또 지역 사회 간, 또 기업 간 불균등하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과거에도 뭐 물 부족 사태로 인한 유혈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난 그런 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물리적 리스크의 그 영향이 불평등하다, 불균일하다 라는 부분들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 정책 이행 리스크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도씨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2018년에 나왔죠. 그래서 IPCC의 특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2050년까지 그 보고서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050년까지 인류가 탄소 배출량을 2050년 무렵까지 제로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즉 넷제로를 2050년 무렵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즉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사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138개국이라는 나라가 탄소 중립 내지는 넷제로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350개 이상 기업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개 이상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넷제로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자원의 수요 패턴 그리고 무역의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석 연료 내지는 광물, 우리가 ESS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중요한 희귀 광물에 대한 그런 무역 패턴, 수요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충돌과 지정학적인 위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정책을 이행하는 데 따른 그 리스크는 사실 이러한 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준비를 하면 기회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는 이것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 특별히 이제 화석 연료의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 또한 이것에 의존하는 전방 산업 같은 경우, 전방 산업 많이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좌초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채로 자산의 수명 연한을 다하지 못한 채로 문을 닫아버려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리스크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것을 잘 준비할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은 기회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뭐 광물에 대한 수출의 기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녹색 기술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위기가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편제되어 있지 못하고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또 금융에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조업하는데 그리고 기업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용 리스크,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서의 리스크,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또 그것이 귀결될 수 있다는 많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후 변화 위기는 굉장히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기후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역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노력들, 개발 협력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국제 공조가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탄소 기반에 의로한 그 무역 정책이 또 확대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본 보더 어드스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이 그 탄소 국경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무역 장벽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역 내로 물건을 수입을 할 경우 탄소 EU의 탄소 배출권 그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관세로 부과를 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것들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의 경우 그 탄소 집약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크를 삼아서 그것을 또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무역 장벽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맥락에서는 소위 말하는 카본 클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자간 노력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나라들을 먼저 나서자. 그래서 배타적으로 이런 형태로 미니래터럴리즘, 멀티래터럴리즘 내지는 미니래터럴리즘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가 또 있다라는. 근데 그것이 이제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좀 잘 활용해서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 파리 협약에 기반한 다자간의 노력을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까 폴 썬더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ESG 변화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E하고 S하고 G가 S하고 G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블랙록 같은 경우 또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들도 최근에 이제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신규 투자와 석탄, 석유,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를 종식하는 걸 거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안보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러시아 천연가스 사태를 피해서 유럽이 석탄으로 갈 것이냐,
석탄으로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무엇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수소냐? 수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까 잠깐 언급됐었지만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역 이슈 때문에 사실은 그 솔라 PV 태양광의 핵심 물질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의 금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E하고 또 S가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 앞으로 저는 이제 이 기후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간 주도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해나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미국이 주도해서 COP26에서 발족을 한 First Mover Coalition이라고 FMC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연대해서요 코올리션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해서 초기 녹색 기술 시장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기후 기술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소위 말하는 hard to abate 부문,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항공, 그다음에 뭐 CDR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나 해운, 철강, 트럭 운송 등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감축들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빠른 속도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교토 프로토콜 체제 하에서 CDM 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지만 그 CDM 시장이 한 3배 내지 4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자발적 탄소 시장의 규모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기업들이 넷제로 선언하고 아리백 선언하고 많은 선언들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을 좀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난관들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또한 의미 있는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별히 우리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격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 신호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신호를 내주는 것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후변화 대응을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또 탄소 국경 조정이나 탄소 무역 장벽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R&D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중장기적인 R&D, 특별히 기후 기술이라고 하죠. 클라이밋 테크놀로지에 대한 R&D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이 있지만 옵션은 우리가 만들 때만 있습니다. 사실은 옵션이 많은 건 좋지만 어떻게 그 옵션을 만들어 나가는지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후 기술, 미래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R&D 국가가 그 커미먼트를 갖고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이제 기술 외교의 또 기회로 삼아 나가면서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나가고 있다, IT 기반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에너지 시스템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랑 조화시키면서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화석연료가 아니면은 어떤 기축 에너지원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수소가 그런 역할을 일부 할 수 있겠고요. 과연 무엇이 기축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 교수님 아주 굉장히 넓은 스코프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후 변화 이슈하고 지정학적인 이슈가 그 국제 무역, 경제, 그다음에 외교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거기 관련해서 해법이 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법은 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약을 드리면은 정책적인 어떤 견고한 탄소 중립을 향한 정책적인 견고성과 기술 개발, 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그 적절한 믹스 등등까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패널은 사실 이게 패널리스트를 제가 찾으면서 마침 우리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우리 경희대학 국제대학에 오영락 교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영락 교수님이 최근에 바로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적합한 또 패널리스트가 아닌가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의적절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권 박사님하고 그 폴 샌더스 교수님, 박사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 최근에 그 IPCC 연구라든가 지오폴리틱스에 대해서 되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 앤 클라이밋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요 딱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이제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공학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아까 그 폴토스 박사님처럼 첫 번째 사과는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사과 해당했던 보울링한 거를 안 하려고 그림을 잔뜩 넣었는데 예,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폴 박사님의 그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약간 보충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또 뭐 시레벨 라이즈가 올라가는 건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술들 같은 게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그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뭐 코발트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이 자원들의 분포가 굉장히 특정 지역에 모여 있고 또 하필이면 그 모여 있는 지역들이 러시아라든가 중국 또 아프리카 국가 뭐 이런 식의 약간 분쟁이 좀 많은 지역들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자연재해라든가 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잃게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 자체가 기후 변화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약간 이니퀄리티를 좀 더 확장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하물며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국내 내지는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또 이질적인 집단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그 분쟁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후 변화 자체가 컨플릭트를 좀 높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경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 아까 폴도스 박사님께서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인 컨플릭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아태 지역 자체가 컨플릭트에 굉장히 버너러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먼저 아시아 패시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 제조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 자체도 팽창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빈민층이 그러니까 빈곤층이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2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18억 정도가 되고요. 이 숫자는 아프리카에서 빈곤층의 숫자의 한 4배 정도 그리고 뭐 미국이나 EU에 있는 데 쪽에 보면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컨플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돼 있었고요. 이 그림에 보여주는 거는 빨간색이 이제 중동 지역 예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컨플릭이 많았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제외하고 보면 아시아 지역에 파란색보다는 약간 붉은기가 도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백으로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폴토스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뜩이나 좀 컨플릭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신냉전이 좀 형성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저적으로 컨플릭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기후변화 관련된 건데 이 그래프는 이 실제로 그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이 다 어떤 종류의 위기였거든요. 그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끝나는가 동시에 원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원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다음 그래프는 조금 더 패시미스틱한데 이게 그동안 그 18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글로벌 에너지 컨섬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에너지가 대체돼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해서 들어와서 그게 계속 축적돼 왔던 거고 1950년 그 이전에 사실 그 산업혁명부터 시작하지만 1950년 이후로 보면은 거의 우리가 컨벡스하게 이 에너지 컨섬션이 늘어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리뉴얼블 에너지가 제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대체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Another 폴인데 이분은 폴이 라스네임이긴 한데 도널드 폴이라는 그 스탠포드에 계신 분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윤지웅 박사님께서 이지훈 교수님께서 그 E하고 SG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기후 변화를 극복할 것이냐, 이니퀄리티를 극복할 것이냐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이슈는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에너지 중에서 전기는 항상 수요가 별로 안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나 화석연료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클라이밋 액션을 하면서 좀 줄어들겠지만 전기 자체의 소비는 늘어날 거다. 근데 해필이면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들을 보시면 대부분 인컴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의 인컴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내지는 에너지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력 없이 어려운 그야말로 폭염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에 그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면 실제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는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현상을 조금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1인당 GDP가 10만 달러, US 달러 정도를 넘어갈 때 에어컨을 돌리기 시작하고 차를 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 그러니까 좀 저소득이면서 현재 좀 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만약에 이제 기후가 올라갈 경우에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전기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인컴이 올라간다면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워밍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래서 이니퀄리티와 클라이밋 체인지 사이에서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할 때 경제학자들은 보통 행태 변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행태 변화를 통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학자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GDP 중에서 이 진한 까만색이 우리나라 선인데 R&D 에너지 R&D에 들어가고 있는 정부 지출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거의 탑에 해당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리뉴얼블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된 전기의 양은 그 잘 보이지도 않는 맨 밑에 노란색 라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중입니다. 6.8% 정도 됩니다. 즉 여태까지의 에너지 R&D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R&D 정책 그리고 이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에너지 테크놀로지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용 효율적인 그 투입 대비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R&D 정책이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이쪽 R&D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제 끝으로 아까 이지웅 박사님께서도 그 탄소 가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저탄소화 특히 제조업 부분의 저탄소화 실제로 이제 제조업 부분에 강점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또 탈탄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산업 부분이거든요. 이 저탄소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카본 프라이싱입니다. 실제로 저탄소화가 일어나는 최고의 조건은 높은 탄소 가격과 낮은 전기 가격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기화를 가져가는 것들이 또 탈탄소화 전략의 주요 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탄소 가격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인 좀 반감도 많고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좀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 탄소 가격을 좀 높이는 거는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탄소 가격이 기후 대응 기금이 돼서 다시 R&D 투자에 쓰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모든 관련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롱텀으로 봐서는 유효한 정책이다라는 거를 이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공유되고 있는 원칙인데 공학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시는 산업연구실의 장우석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연구실장 장우석입니다. 실사구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다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폴 샌더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발표의 제목에 미국의 관점, 아메리칸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 솔직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고 한편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나라는 코리안 퍼스펙티브, 한국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고 외국이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좀 끌려왔던 그런 방향성들, 저는 에너지 전환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들이 먼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었고요. 한국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미국은 굉장히 사실 조급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20년간 중국으로부터 계속 쫓기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육박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해온 데 비해서 지난 20년간 사실은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20년간 전쟁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4명이 바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빠져가지고 부시에서 시작된 전쟁이 오바마 거치고 트럼프 거치고 바이든 20년에 거쳐서 이제 빠져 있는 동안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1로라는 정책이 2014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14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올해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작년에도 물론 이제 국가 안보 전략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지만은 상당히 좀 급하고 거칠게 전략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든지 또 새로운 브릭스 신개발 은행이라든지 또 실크레드 기금 같은 돈들을 좀 투자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자원들을 빨리 좀 선점을 해오던 그런 환경들을 훨씬 좀 앞서가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거기에 맞서는 안보 전략들을 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혁신경쟁법 같은 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하지만은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저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다시 이제 자금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금리 인상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가 다시 코로나가 들리면서 다시 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자율을 낮췄어요.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 어려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는 영향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주유소에 있는 기름값들이 과연 그 전쟁 때문에 올랐는지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는지 또는 공급망의 중단 때문에 올랐는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붙는 이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연 비중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 수준인 거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힘들다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나토 회의를 막 가고 우리나라도 뭐 나토의 대표부를 설치한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대미교역, 대일교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태, 중국이랑 대륙 육로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새로운 냉전 질서로 가는 것을 과연 우리가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뭐 우회해서 보내기도 하고 미국도 무기를 보내기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러한 초연결 시대로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정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그걸 다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또 안 넘어가네 이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예, 갔습니다. 아프간 전쟁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 이 부분이 모든 기업들한테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원자재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지금 한전 적자에 중요한 영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원자재 가격 마찬가지고 이런 공급망의 붕괴에서 온다고 보고 있고 식량 가격 상승도 저희들이 이제 감내하기 힘든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그 자원과 미래 에너지 물론 재생에너지를 우리 100% 다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부터 가장 먼저 한 게 2014년 1대1로 가기 전까지 가장 먼저 한 게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남미에 있는 모든 광물 메이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콩고에 있는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남미에 있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미 다 깔아놓고 나서 사실은 1대1로라는 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금기어죠. 자원 외교라는 단어를 아무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지금 광해관리공단이랑 합쳐가지고 광해광업공단으로 기능은 합쳐졌지만은 해외 투자 기능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중국이란 나라나 이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외에 있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손발을 묶어놓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고
인재 확보 경쟁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은 많지만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에서 과학자들을 한 명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들이고 뭐 스파이 혐의를 받기도 하고 연구 자금을 주면서 정보를 가져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과연 해외로 떠나가고 있는, 과연 우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민간 부문 역할이 굉장히 우리나라 뭐 R&D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키스트 만들고 뭐 우리나라 공공 국책 연구기관 중심으로 많이 오다가 지금 이미 민간에 많은 기능들이 넘어간 상태에서 민간이 앞서 나가는 걸 공공이 어떻게 지원할지,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약한 분야,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ODA 사업이라든지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에 이제 많이 발을 좀 들여놓기 시작을 하지만 아직 역사가 굉장히 짧고,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이라는 게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에게 우리가 한번 좋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경험들이 굉장히 좀 얕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박사님 또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과 또 해결책까지도 일부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아쉽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개만 잠깐 받고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발표하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인류가 모두 다 공통의 어떤 위협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넷제로라는 심각한 문제. 그런데 거기에 같이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또 러시아의 이런 시큐리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결국은 당분간은 그동안에 없었던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계속 또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넷제로라는 거는 또 결국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또 뒤로 밀려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인류에게 현명한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하는 거를 좀 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고, 사실 그 질문에 답을 좀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패널을 모셨는데, 일부 몇 분들은 아마 그 발표 패널 토론 내용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굉장히 그 인터내셔널 코어퍼레이션이 중요하고, 뭐 외교 중요하고, 기술 개발 중요하고, 뭐 등등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두 분이 아직 아까 발제만 하시고 솔루션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거를 답할 겸해서 두 분께서 마무리로 좀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는 꼭 가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농독치 않고 이러한 그 모순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지, 또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aul, so the question and the question raised in this panel discussion is the conflict betwee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So his question is, how can we resolve this very complicated situation and try to achieve the carbon net zero in the current situation of geopolitical uncertainty. So just short comment. I'll try to be very brief. I think that we have basically two options, and they're probably not mutually exclusive. We may be able to do both at the same time.
One approach, as I tried to suggest toward the end of my remarks, is to recognize that global, international, universal cooperation on climate is probably impossible in the current geopolitical environment, and therefore to try to build the biggest groups that we can, and to do that in a way that kind of brings together developed countries and donor countries on the one hand to push forward the technologies, to drive down the costs, and the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you know, where a lot of these systems need to be built in order to accommodate all of the kind of projected growth in energy demand and economic growth, and frankly also because of hopefully some sense of equity and justice in development over time. So I think that's one broad approach. I think another approach, and again, I don't think it's mutually exclusive, is what I would call, in shorthand, you know, a clean energy technology arms race. But between you know,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other advanced economies that are all competing to try to dominate, you know, some or all areas of clean technology, and in the process really to be driving down the costs, I hope, and developing all kinds of new things, and perhaps under intense competitive pressure, doing it more quickly than we might otherwise. And that's not necessarily an attractive picture, and it has a lot of downsides, but it may be another way forward. Okay, thank you. 권 박사님 마지막 코멘트 짧게 1분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는 그 미티게이션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발표할 때 얘기했지만 2040년까지 1.5도 상승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지금 20년 동안에 앞으로 0.4도가 더 상승했을 때 이런 극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런 위기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어제 최근에만 하더라도 집중호우 지금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계속 앞으로 지속이 분명히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1도 상승했을 때보다 1.5도가 되면 거의 2배나 폭염이 많이 발생할 거고, 집중호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재해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마침 이 다음 세션이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적응 방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감축,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하지만 적응을 위한 것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특히 1.5도를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5도 가기는 거의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도 또는 2.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랬을 경우에 정말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감축이 중요하지만 적응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미있는 토론인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폴이 답했습니다만 요약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에 끝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고 상당 기간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화합에 의한 이런 탄소 중립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렇다면 어차피 경쟁 구도인데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여력이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청정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서 그 청정 기술들이 값싸게 디플로이 될 수 있게 한 노력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청진국들이 해주고, 개발도상국은 지금 이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개발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채택해주는 그런 전략.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the second thing you commented was about the arms race. 예. 그래서 뭐 이전에 냉전 시대 때 핵 개발 경쟁이 붙었었는데 지금 이게 오른 신냉전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핵 개발 경쟁이 아니고 청정 기술 경쟁을 벌이자. 그래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청정 기술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핵 개발 전쟁을 통해서 핵 기술을 고도화시켰듯이 이번에는 협력하지 못하면은 청정 기술의 이런 아임드 레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베네핏을 보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일종의 제안인데 그렇다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클라이밋 체인지 미티게이션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국내적인 이슈로는 한국에서는 특히 그 어댑테이션 이슈, 적응 이슈를 심각하게 봐서 혹시 1.5도 올라가는 건 이제 명약 관화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의 산업과 또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50분 동안 여러 발제자분들하고 또 토론자분들 모시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재미있는 컨퍼런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